오늘 1부에 함께 해주실 연사분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넘게 쓰레기 문제를 연구해주시고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고 계신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홍수열 박사님이십니다. 그럼 먼저 홍수열 박사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 쓰레기라는 제목으로 한국 자원순환정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강의를 들려주시겠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물질 소비로 일어나는 문제 전체의 결국 쓰레기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된 쓰레기를 어떻게 잘 치울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물질 소비의 물줄기를 어떻게 돌릴 것인가의 문제이죠. 20억 톤의 쓰레기 중에서 20% 정도만이 재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제로 패널 분들과 청년 정책 패널 분들을 모두 모시고 라운드 테이블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청년 정책 패널 분들께서 내가 주목한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은 이라는 주제로 각자 5분 내외의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재현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탄소 중립 정책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이란 창의적 실책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대전이었습니다. 강동구가 이 대전에서 현대적인 자원순환 시설 조성 및 운영의 성과를 인정받아서 수상을 하게 되었고요. 서울시 세활용 플라자랑 비슷하게 리앤 업사이클 플라자라는 곳을 기획 및 운영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재활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합 문화 공간인 서울 재활용 플라자를 운영 중입니다. 이곳은 재활용 산업 육성과 재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거점으로 재활용에 대한 시민 인식을 개선하고 재활용 산업 기반 마련을 통한 자원순환 실천 활성화까지 돕고 있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정책에 따라 텀블러 할인이나 인센티브 적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개인의 작은 노력이 자원순환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미미하지 않다는 사실을 중점으로 정책을 홍보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시는 20년 5월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별도로 분리해서 버리는 분리배출제를 실시하였고 올해는 7월부터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는 폐비닐을 분리배출해서 자원화하는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분리배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정책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크지 않았습니다. 당장 플라스틱의 종류만 하더라도 분리배출 표시에 6가지나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각 재질마다 버리는 방법도 다르고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접근성의 부족함입니다. 요즘은 쇼폼 시대이기 때문에 글이 길고 내용이 많은 자료들은 시민분들에게 쉽게 거부당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환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분리배출 정책을 찾아서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첫 번째 문제점은 보다 세세한 분리배출을 위한 것이며 지금 당장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에 저는 두 번째 문제점 해결에 좀 더 초점을 두어보고자 했습니다. 서울시의 분리배출 정책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는 크게 3가지를 들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는 분리배출 요일제입니다. 이 폐기물줄 비닐이 절반가량을 차지를 했으나 시행 이후 1년도 채 안 되어서 수거 물량이 2.7배 증가하고 국내 고품질 플라스틱 재생 원료의 생산량이 같은 기간 동안 약 2.2배 증가한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재활용 정거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정책 시행 이후 약 200억 원의 쓰레기 처리 비용을 절약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 페트병 무임 해주기입니다. 생수 및 음료수 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 및 유세 페트병과 구분해서 배출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기준 서울시 7개 체육시설의 배출 폐기물 가운데 69%, 즉 1,446톤이 잠실 야구장에서 배출되었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배경으로 해서 잠실 야구장 가해용기 프로그램이 탄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보면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해당 프로그램은 먼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고 일단 지난해 한 달 동안 시범 도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35개 경기에서 경기를 치렀고 5,418개의 일회용기 그리고 경기당 127kg의 쓰레기가 감소됐다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식적으로 시행된 후에는 이제 4월부터 약 10월까지 131개 경기를 거쳤는데 다회용기가 총 121만 개 사용되었고 그에 따라 경기당 약 9,210개의 일회용기가
감량되었다고 합니다. 세 분의 제로 패널 분들과 청년 정책 패널 분들을 모시고 앞서 발표해 주신 내용에 관하여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본격적인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함께 해주시는 제로 패널 세 분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환경정책위원이신 세봉 커뮤니티 대표 송영혜 대표님, 정기적으로 플러깅을 진행하는 청년 플러깅 클럽 스래커의 대표이신 정성균 대표님, SNS를 통해서 환경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계시며 청년 환경 단체인 지지배 대표이신 홍다경 대표님이십니다. 세 분은 1회와 2회 제로 포럼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제 청년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시각은 또 다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앞서 발표 내용 중에 제로 패널 세 분께서 인상 깊었던 내용이나 발표를 들으며 궁금했던 부분, 청년 패널 분들께 직접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5팀의 발표 너무 인상 깊게 잘 들었고요. 되게 감동받은 발표였습니다. 2017년부터 갑자기 재활용이 이슈가 되어 누구나 어느 분야나 이제 재활용이 시작되었으나 업사이클링 재활용에 가면을 쓰고 또 예쁜 쓰레기를 만들지 마세요. 그거를 부르짖고 다니는데 어딜 가나 커피밥, 어딜 가나 일회용 컵에 화분 만들기.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유다연님께서 이제 재활용과 재활용 의미에 대해서도 이제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 업사이클링이라는 것은 그 전에 우리가 재활용이 무조건 갈아서 만드는 게 재활용이 아니고 원래 있던 물건을 순환시키는데 자원이나 전기나 이런 인력을 통해서 다시 그레이드가 낮아지는 다운사이클링이 됨으로써 거기에 이제 가치를 더하는데 그 의미가 되게 애매해요. 가치를 더하는데 어떻게 더할 것인가. 가치나 부가가치를 더해서 재활용 산업의 딜레마가 빠진 게 공예나 이벤트로 끝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걸 어떻게 산업화 시킬 것인가를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각각 재활용 플라자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방문을 하셔서 이들이 과연 잘 활용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민에게 잘 이용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점검을 해서 그런 것들을 목소리를 내는 것들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남경 이채은 팀에서 제로 웨이스트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제로 웨이스트 샵 1세대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에요. 정부 지원도 이제 줄어들고 있고 성수동에 의미가 있었던 제로 웨이스트 샵도 이제 문을 닫고 다른 것들도 물어봤더니 다 너무 어렵다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이유가 제로 웨이스트 샵 제품들이 한번 사면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재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점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지속 가능한 제로 웨이스트 문화 확산을 위해서 이거를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 나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청년들의 고민들이 좀 이루어지고 실천해 나가서 그 결과를 또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시스템화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런 인력적인 보조 없이도 조금 시스템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인력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해 보진 않았지만 지금 떠오르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선 세척 관련해서는 많은 시민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과정을 간단화한다거나 인력을 많이 빼고 이런 건 조금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하는 실제 현장에 관해서는 우선 저희가 하는 일이 그냥 옆에 서 있다가 잘못 넣는 분들 계시면 좀 바로 잡아드리고 디자인이나 뭔가 안내 문구 같은 것만 좀 더 확실히 제대로 설치되어 있으면 봉사자들 없이도 시민분들이 알아서 분리 반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시스템 개선을 한다면 봉사자 인력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현장에 참여해 주신 입장에서 여쭤보고 싶었고 또 하나 궁금했던 건 이게 이런 다이어연계 정책이 좀 확장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잠실 야구장 말고도 이런 부분에 확장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데 확장되었으면 좋겠다 싶었던 곳이 있는지 그리고 확장을 한다고 했을 때
자격 요건으로 갖춰진다면 이런 곳에 확장을 할 때 더 용이할 것 같다라고 느껴졌던 부분이 만약에 있으셨다면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잠실야구장 말고 이미 다른 야구장에 도입이 되었다고 알고 있고요. 장례식장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좋다 생각하고 갑자기 든 생각은 대학교에서 축제 항상 연례 행사로 엄청 크게 진행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학생들이면 분리배출 이런 거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학 행사에서도 다회용기를 사용을 좀 최대한 강제를 하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1년에 한두 번만 하기 때문에 덜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분리배출 정책 현황이랑 시민들에게 굉장히 쉽고 이해가 가능하게 OX 퀴즈를 한 거 너무 재밌게 봤고요. 어쨌든 교육이 되니까 너무 잘하신 것 같고 폐비닐 시범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도도 알아봤는데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물어보면 잘 모르거든요. 현재 사는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녹이신 것 같고 4번 팀의 경우에는 지하철 음료 수거함 이런 부분들 잘 적용을 하셔서 사례를 잘 발표하신 것 같아서 아주 좋게 봤습니다. 이 부분들이 대학교 내에 좀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제 두 팀의 그 공통점인데 아쉬웠던 점은 분리배출을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시민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시민들도 분리배출 열심히 하고 싶어서 노력하고 알아보는데 기업들이 제품을 막무가내로 막 생산하고 재질 자체를 막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시민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기업들의 책임 부분도 좀 담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다회용기 활성화 정책 중에서 수치화한 게 너무 좋았어요. 다회용기 적용하기 전과 후를 수치화해서 데이터화시키니까 확실히 눈에 띄어서 다른 팀들도 수치화한 부분들도 있지만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수치화를 좀 했으면 정책에서 다른 분들도 들었을 때 좀 공감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폐비닐 수거를 지금 서울시에서 이제 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지 탐방을 해보는 것도 저는 좋았을 것 같아요. 탐방 브이로그나 그런 걸 찍었다면 현장에 또 가본 사람들은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할 때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인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때 현장에 가서 데이터를 수집하면은 공무원들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더 쉽다는 점. 제가 최근에 고려대학교랑 연세대를 비교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했어요. 좀 놀라웠던 게 고려대학교 내에 음식을 포함한 쓰레기통 이렇게 있더라고요. 음식물을 포함해서 버리라는 통이 아예 있었어요. 총장님한테 이건 좀 아니지 않냐고, 쓰레기통이 어떻게 음식물 포함해서 버리냐고, 그런 것들 좀 얘기하면 참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쓰레기통을 자주 보고 실제로 몇 번 이용해본 사람으로서 쓰레기통이 있고 없고가 나의 태도가 너무 달라지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격층마다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쓰레기통이 없을 때까지는 음식물이 있으면 바로 화장실에 가서 비우고 버리게 됐었는데 그 음식물 포함 쓰레기통이 생기고 나서부터 음식물을 버려도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쓰레기통에만 쓰레기가 잔뜩 쌓이는 걸 보고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S대는 그냥 거기에 문구가 음식물을 그냥 따로 버리지 말고 같이 버려주세요 하고 환경미화원 분이 그거를 분리배출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그냥 화장실에 막 라면 이렇게 버리고 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버리면 그거를 따로 버려주시는 분이 계셔서 그냥 버리세요 하는데, 왜냐하면 여쭤보니까 그거를 그냥 버린답시고 화장실을 막 막히게 하고 다른 또 환경 문제가 야기돼서 그냥 버리세요 하고 그거를 따로 처리해 주시는 또 전문 인력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또 다른 학교도 모니터링 했었거든요. 거기는 음식물을 따로 분리할 수 있는 통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청소부들의 일일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음식물이 들어간 순간 모든 쓰레기가 오염이 되고 냄새도 나고 거기에 벌레가 꼬인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이제 이런 분류 체계가 좀 학교에 잘 잡혀 있다면 학생들도 한글을 모르진 않잖아요.
만약에 이게 습관처럼 되면 다른 곳에 가서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청년 패널 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고 싶어요. 자원순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자원순환 정책을 알리는 제로 팝업을 직접 운영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시민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시민분들의 전반적인 이제 반응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한 20대, 30대 청년으로 보이는 남성분이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퀴즈로 문제를 내다 보니까 또 시간 관계상 모든 준비한 문제를 다 이게 풀게 할 수는 없었어요. 참가자당 뭐 3문제, 4문제 이런 식으로 풀게 진행했었는데 그 참가자분은 굉장히 열의도 넘치시고 자기가 몰랐던 거를 좀 더 알아가고 싶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활동이 다 끝난 뒤에도 오셔가지고 혹시 준비하셨던 문제들 더 있으시면 제가 그냥 따로 풀어봐도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더 자원순환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좀 더 실천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시는구나 이런 느낌도 많이 들었고요. 저희가 어린이 대공원에서 팝업을 진행할 때는 가족 단위로 되게 많이 오셨는데요. 부모님 분들이 너네 이런 건 체험해봐 하면서 이제 체험을 할 때 저희가 전달드린 내용이 자원순환 뭐 정책이나 제로웨이스트 정책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단순히 저희가 활동을 진행했다라기보다는 그 아이분들에게 좀 더 추억을 주면서 우리 어렸을 땐 이런 데 가서 이런 활동이 있었지. 근데 그때 배웠던 게 자원순환 정책이었었고 우리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도 이런 것들을 계속 기억하고 꾸준히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뜻깊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은 방명록을 저희가 작성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저희끼리만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어느 부분이 안 좋고 좀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인지 어렵잖아요, 알기가. 그래서 방명록을 작성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 예상 외로 가장 많이 나온 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알리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런 노력들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걸 사람들이 좀 필요로 하는구나를 알 수 있어서 그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인상 깊게 남았고요. 뭐 다른 분들은 아이와 같이 오셔서 저희가 포스터를 제작을 좀 했었는데 직접 설명을 해주시면서 찍어가도 되겠냐고 나중에 아이와 같이 보고 싶다고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미래의 아이들에게 조금 인식의 영향을 줄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는 팝업을 좀 인식에 관한 팝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좀 쉽게 자원순환을 이게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인식을 주고 싶어서 시행을 했던 건데 조금 실질적으로 쓰레기도 좀 나오지 않고 환경에 도움이 되는 정말 그런 환경 팝업을 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팝업을 준비할 때 사실 가장 주목했던 자원이 의류 자원이었어요. 그래서 버려지는 폐의류 자원이 소각된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패스트 패션의 그런 문제점들을 알리려고 팝업을 준비했었는데요. 1차 팝업 중간 보고를 하고 나서 그 이타서울 측에서 패스트 패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나 플랫폼들을 소개하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팝업을 진행할 때 리클이라든지 차란이라든지 아니면 클로셋쉐어와 같은 그런 의류 순환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 포스터로 제작해서 전시했었는데 그걸 보시고 많은 시민분들이 사진도 많이 찍어가시고 나중에 이사할 때 꼭 이용해 보겠다, 옷을 사기 전에 이런 플랫폼도 한번 활용해 보겠다라고 하셔서 그런 부분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제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쓰레기를 단순히 줍는 것, 그리고 줍고 분리수거하는 것 자체만으로 본다면은 환경적인 어떤 그런 수치라든지 가치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그런 활동들을 시작으로 좀 다양한 사람들이 활동가가 되게끔 하는 그 첫 출발점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환경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어떤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좀 가벼운 혹은 좀 재미난 활동으로부터 이제 관심을 갖게끔 시작하는 것, 그런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의 목표도 이런 활동가를 저희뿐만 아니라 쓰레코 내부에서도 좀 다양하게 먼저 리딩하고 좀 어떤 기획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계속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 배출에서는 거의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이 정책을 수입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가 나왔는데 에코백 텀블러, 기업뿐만이 아니라 개인들도 그린워싱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에코라는 이름 하에 또 모 벅스에서 시즌별 텀블러 계속 수집하시고 막 나는 환경적인 인간이야 그러면서 위로하는 행위일 뿐 환경에는 아무런 영향을,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있는 자원을 잘 순환해서 내가 필요 없는 것들은 같이 공유해서 쓰고 그런 것들이 더 친환경적이고, 그 다음에 제로 웨이스트를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제로 웨이스트를 하면 좋다는 거를 이점을 알려주면 누구라도 하겠죠. 몸에 좋다면 바퀴벌레라도 잡아먹는다고 하는 웃긴 말이 있듯이 제로 웨이스트를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된다. 그런 베네핏을 아까 정량적인 수치로도 이렇게 보여주셨듯이 그렇게 정량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보여준다면 누구나 하겠죠. 저는 두 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많이 아실 거예요. 그 몬트리올 의정서 덕분에 오존층이 많이 회복됐다는 소식. 그래서 2060년 되면 남극까지 다 이제 회복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이제 과학자들이 기술 개발을 해서 오존층을 회복할 수 있는 대체 물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파리 기후 협약 이후에 가장 잘한 의정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술을 과학자들이 어느 정도 좀 같이 개발하면서 정책도 맞춰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개 다 같이 굴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을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응원의 메시지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대표님이 그 굴뚝 없는 소각장을 만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투자자가 없어서 이제 안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술들이 계속 실패하고 계속 발전하고 이런 역사적인 게 필요한데 그냥 별로라고 투자 안 하고 이러면은 계속 기술도 개발되려다가 안 되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항상 부정적인 견해보다는 다른 시각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민사회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차게 2부를 진행해봤는데요. 아쉽지만 이제 제3회 제로 포럼을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